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6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12월 25일 오후에 이제 제가 이걸 녹음하는데 저도 뭐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냥 놀았습니다. 놀고 TV 보고 유튜브 보고 유튜브에서 밀린 영화 짤 보고 그 다음에 다양한 유튜브들이 추천하는 종목들 한번 쑥 살펴보고 이렇게 이제 가족들과 잘 보냈는데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좀 잘 지내셨기를 바랍니다. 연말은 늘 뭔가 흥분되어 있는데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가족과 여러 또 친구들과 미팅도 많고 그러면서 시간이 빨리 가는데 저도 지난주 내내 이제 연말 미팅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번 주는 좀 쉬려고 하는데 이번 주도 또 새로운 또 펀드 설정해야 되고 휴가를 냈다가 다시 또 출근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이 많은 건 즐겁고 행복한 일이죠. 네,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쫄 필요는 없다. 장이 너무 좋죠. 너무 좋아서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거 이외에는 특별히 쫄 필요는 없다. 내년 1분기까지는 시장이 이렇게 갈 것 같아서 풀베팅해라. 내년 1분기 이후나 좀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지금은 미리 줄일 필요나 쫄 필요는 전혀 없다. 지속적으로 고고해야 된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단점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시장은 주식 말고 투자를 할 만한 그러한 종목도 없고 섹터도 없고 그러한 금융 상품도 없다. 주식이 가장 좋은 대안일 뿐이다. 또 연초가 시작하면 헤지펀드들, 펀드 매니저들 레이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을 팔면서 시작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는 거죠. 사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연말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는 풀베팅, 쫄 필요는 없다. 이 두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면서 일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죽더라도 가봅시다.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지난 금요일 날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0.05% 하락, 나스닥은 0.19% 상승, S&P 500은 0.17% 상승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크게 뭔가 좋은 것도 없었고 이렇게 막판에 위기도 있었는데 장 막판에 돌려놓으면서 강세로 장이 끝났다. 그만큼 이익 실현 물량과 그리고 내년을 좋게 보는 물량이 세력이 뷰가 서로 충돌하는 그러한 모습을 아주 잘 나타내는 게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일단 지난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강보합으로 끝났다. 지금 시장에서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서로 부딪히죠. 물론 낙관론이 저 같은 낙관론자들이 많아서 낙관론이 이기는데 어떠한 기반을 가지고 낙관론을 보고 있는지 또 비관론은 또 우리가 왜 비관론으로 보는지 이 두 가지 시각을 한 번 더 같이 살펴보는 게 중요한 거죠. 논리를 보는 거지 누가 이겼다 졌다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고 논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낙관론 보겠습니다. 낙관론의 핵심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죠. 내년의 금리 인하 가능성, 그 인하 가능성을 한번 봅시다. 패드는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2024년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다. 이제 파웰이 공식 입장을 바꿨죠. 2022년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느리게 대응을 했던 것에 대해서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좀 빠르게 대응하면서 선제적으로 시장 침체라든지 그 다음에 경기가 슬로우다운 해진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선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패드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금융상을 거쳐서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 인하로 모기지 금리가 낮아지면 높은 금리 때문에 신규 주택이 갈아타지 못한 사람들이 기존 주택 매물을 내놓고 새롭게 집을 사면서 주택시장이 활성화되고 주택시장은 전방산업이 여러 가지로 스프레드와 확장성이 크기 때문에 전 영역에 걸쳐서 전부 다 활성화가 되면서 금융시장이라든지 경제가 망가지지 않고 선순환 구조를 갈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2024년 미국의 실질 성장 GDP가 FOMC가 제시한 1.4보다는 훨씬 높을 가능성, 이 가능성에 배팅을 하는 거죠. 금리는 내려가고 성장률이 꺾이지 않는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골디락스는 없다. 이게 이제 낙관론을 본 핵심 상황이죠. 자, 그러면 다시 말을 돌려서 미국 낙관론의 핵심은 금리 인하에 있다. 금리 인하를 부르짖고 앞에 플래그십 깃발을 들고 나온 첫 번째 타자가 바로 파웰 의장이었던 거죠. 파웰 의장의 과거의 스토리를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2019년의 파웰의 모습을 한번 상기해 보자는 거죠. 12월 FOMC 이후 주요 이유는 윌리엄스 총재, 보스틱 총재, 네스터 총재, 굴비스 총재 등이 나서서 파월 의장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 발언을 수습하려는 듯한 발언을 내놓았다. 샌프란시스코 데일리 총재만이 2024년에 3차례 금리를 인사하도 3차례 금리를 인하해도 긴축 수준이라며 파월 의장을 두둔을 했다. 나머지들은 파월 발언을 좀 뭔가 좀 메이크업 하려고 나섰던 거죠. 한국 시간으로 다음 FOMC 일정은 2월 2일, 3월 23일, 5월 4일 이렇게 크게 3번이 지금 향후에 남아 있습니다. 1월은 없고 2월 2일이죠. 파월 의장 발언이 올 11월 FOMC와 비교할 때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이 수위를 조절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으로 일단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파월 의장은 12월 FOMC에서 발언을 내놓았고 이번 2월 2일 FOMC에도 11월 이전의 톤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자기가 뱉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기간에 후행적인 통화정책을 운영하다가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에 선제적인 인하로 입장을 전환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장을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파월 의장이 급격히 입장을 전환했던 경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이미 2019년에도 있었다는 거죠. 네. 2018년까지 긴축 기조를 보이던 파월 의장은 2019년 여름에 입장을 갑자기 돌려세웠고 3차례 연속 FOMC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나선 기준금리를 지속 동결을 했죠. 2020년 초에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지속적으로 동결을 지속해야 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2019년 FOMC의 보험용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정확한 평가가 내려지진 않았지만 당시 임금 상승률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패드는 2019년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 동결 기조를 지속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19년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동결을 지속했을 것이다. 코비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내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파월 입장에서는 2022년 FOMC에서 이번 2월 2일 FOMC에서 톤을 조절하기보다는 기존의 톤을 유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FOMC 내부의 시나리오보다 앞당겨서 조색히 시행하고 대신 후에는 효과를 좀 지켜보는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다. 선제적으로 금리를 좀 내려주고 한두 번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이것이 효과가 어떻게 나는지를 지켜보는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파월 의장이 2019년의 스탠스를 통해서 현재 이번 12월에 발언을 했던 파월 의장의 발언과 2월 2일 날 발언할 파월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서로 연관이 그 선제적인 어떤 조치, 금리 인하에 대한 조치, 경제를 망가뜨리지 않고 이제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도와주면서 경제를 유지해 갈 그런 전략, 이 전략을 우리가 쉽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파월의 12월 발언과 이번 2월 2일의 발언은 의도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툭 던지고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먼저 선제적으로 한 이후에 시장을 지켜볼 가능성, 그래야 효과가 확실히 나타난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상반기 미국 성장률은 현재 형성된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높을 것이다. 1.4는 아니다는 거죠. 제가 봐서는 거의 1.8 정도에서 2% 가까이 갈 것 같아요. 패드가 입장을 선회한 것은 인플레이션의 안정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다. 이처럼 경제가 과열해서 균형으로 이동했다고 판단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했던 경우가 1984년하고 1995년 두 번인데 이때 정상화 차원의 금리 인하인데 당시에 미국 장기 채권은 강보합 흐름과 금리가 강하게 내려왔고 이로 인해서 주가는 상승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이어졌다는 거죠. 따라서 2024년 1분기까지는 최소한 시장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세 논리의 바탕을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관론 한번 봅시다. 미국 증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뭔가 과열이라는 거죠. 12월 20일 이후 S&P 500 지수는 2022년 1월에 해당하는 직전 고점 4,796까지 올라서면서 차익 매물과 함께 증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번 봅시다. 이게 S&P 500인데 거의 1몇 프로만 1.05%만 올라가면 거의 이제 1%만 올라가면 역사상 최고 고점에 닿은 거죠.
이렇게 닿았는데 미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또 비관론자들이 irrational exuberance, 비이성적 과열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irrational exuberance, 이 단어를 꼭 기억을 하시거나 비이성적 과열이다. 그런데 이 말이 왜 무섭냐면 과거 버냉키가 그린스펀이 FOMC 의장을 할 때 이때가 1996년이었죠. 디셈버 5일, 그러니까 12월 5일 날 너무 과열해 irrational exuberance라는 비이성적 과열이다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짧게 나타났지만 한번 확 충격을 받고 하락한 케이스는 있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 후로 주가는 상승했지만 단기적으로 보면은 확실히 충격은 있었다. 그래서 누군가가 경제의 파워를 가진 사람, irrational exuberance, 비이성적 과열이라고 말을 한다면 시장은 충격을 받을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니냐. 단기적인 시각으로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동안 증시인을 견인해왔던 원동력이 빠르면 내년 3월 금리 인하를 단행에 염두를 둔 금융시장 해석이었던 만큼 향후 정고점 부담에 따른 증시 하락을 염두에 둔 비관론,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방패를 삼아 증시 상승을 염두에 둔 낙관론 간의 힘겨루기가 지금 시장에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낙관론보다는 비관론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된다. 21일 S&P 500 지수는 3, 4분기 GDP 확정치 4.9%, 수정치가 5.2을 하회한 거죠. 수정치 5.1을 4.9. 내년 정책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해석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낙관론이 시장에 부각됐죠. 22일인 12월 PC 근원 물가도 예상치를 각각 YY로 2.8%, 3.3이었는데 2.8까지 하락을 하면서 전월도 각각 3.5를 예상했는데 3%까지 하회를 하면서 낙관론을 우세하면서 낙관론을 뒷받침을 해줬습니다. 경제 지표들이. 하지만 이런 낙관론을 벗어나서 생각을 해본다면 2013년 이후 과거 산타넬리가 나타났는데 그 이후에 경로를 하면은 12월에 보통 피크아웃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전환했던 패턴이 대부분이었다. 12월까지 피크를 치고 그 다음에 대꾸 밖으로 마이너스로 수익률 조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내년 금리 인하 시점을 두고 엇갈리고 있는 연준은 2022년 4분기, 2분기 이후로 보고 있고 시장은 3월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괴리는 증시의 노이즈로 귀결이 될 것이다. 어떨 때는 2, 4분기 이후로, 어떨 때는 빠르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노이즈가 될 것이다. 이것도 시장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또한 이번 22일 이후에 11월 개인소득과 개인소비, 26일 S&P 500과 케이스실러 20대 도시가격지수 개선이 이목을 끌 경우, 생각보다 좋을 경우 경제지표 둔화가 나타나 연준이가 정책금리 인하가 가능한데 이러한 해석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올말, 연말에 나타날 경제지표가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따라서 S&P 500 지수 4,700선을 위험관리 측면에서 놓고 비중 축소로 기회를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충분히 논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공부 좀 하면서 RSI 지수도 보고 MACD 지수도 보는데 RSI 지수는 70을 넘어갔습니다. 70을 넘어가면 오버부킹이 아니라 오버매수죠. 좀 위험한 측면에 와 있는 것 같아요. MACD도 영선 이하를 나오지 않고 위로 올라가는데 대부분 아주 강세장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것들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좀 부정론적인 시각에 기술적으로도 힘을 실어주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난주 수급을 봅시다. 코스피는 개인은 1조 6천이나 팔았네요. 이것은 아마 우리 그 양도세가 미뤄졌다, 연기됐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팔았다가 주 후반에 이제 들어왔는데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코스닥도 600억, 개인은 팔고 외국인은 800억 사고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증시 자금도 한번 봅시다. 고객 예탁금은 얼마까지 올랐어? 51조까지 올랐네요. 52조 1000억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장구도 거의 얼마까지 와서 신용장구 17.2조까지 신용장구는 올라와 있습니다. 이 정고점이 거의 다 다른 거죠. 그래서 고객 예탁금과 신용장구는 야금야금 올라왔지만 크게 올라오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권역별 국가별 EPS 증가율을 보면 이제 작년보다도 올해 EPS가 좋았던 것은 선진국, 미국,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보면 중국은 살짝 좋네요. 한국이 좀 좋았습니다. 인도가 좋았고, 그렇죠. 다음에 나머지는 좋은 국가가 없었죠. 인도, 한국, 중국은 뭐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주식은 오르지 않았고, 미국, 이러한 나라들이 작년 대비 올해 EPS가 좋은 모습. 이런 나라들이 주식이 좋았죠. 최근 달러 대비 주요 국가들 통화가치 변화를 보면 강세로 간 나라는 유로, 호주 달러, 그 다음에 이제 대만 달러, 헤알, 브라질, 그 다음에 여기 멕시코 페소 이런 나라들이 강세로 돌아섰죠. 우리 원도 살짝 0.2%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살짝 이제 하락을 했고 유로화가 이제 강세로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으십니다. PMI 지수를 보면 미국 이게 파란 게 PMI 제조업 지수는 여전히 50 이하에서 놀고 있는 모습. 미국 서비스 PMI 지수는 50 위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 그래서 제조업 PMI 지수가 이게 올라오면 이제 금리 때문에 이제 많이 두들겨 맞았는데 이게 올라오면은 그때는 팔아줘야 된다. 50 이상으로 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미국 10년, 2년 장단기 금리 차는 좁혀지다가 최근에 다시 빠졌죠. 10년짜리가 2년짜리보다 더 하락률이 크면서 장단기 금리 차이가 다시 살짝 벌어지는 모습. 10년짜리는 향후 경기 전망을 나타낸다는 거죠. 10년짜리가 하락을 했다는 것은 향후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스프레드가 좀 좁혀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제조업과 서비스 PMI 지수도 거의 변동이 없이 살짝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한번 봅시다. 2024년 12월 마지막 주는 12월 25일과 29일부터 휴장이 들어가죠. 26일하고 28일 3일간 개장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 해의 마지막 주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이다. 다만 2023년 마지막 주의 변동성은 과거 대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배당 절차가 개선이 됐죠.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도 제도적 변화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11월, 12월 주식시장은 빠른 금리 하락 효과를 선반영했다. 1월에 주가지수가 추가로 큰 폭 상승할 여지는 크지 않다고 판단이 된다. 이미 선반영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지수는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종목 간 차별화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차별화. 계절적으로 1호는 이전 주식시장에서 수익률이 부족했던 소외주, 모멘텀이 하락하고 그러한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시가총액 중에서 중소형주, 가치주, 스타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CES가 1월 9일에서 12일까지 열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 8일에서 10일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러한 산업계의 주요 행사도 주목을 해야 된다. 지금 12개월 선행퍼가 10.6배이고 후행은 16.4배죠. 네. 그래서 10.6배, 우리 고점이 이제 12배 정도인데 10배가 넘어가면은 좀 고평가인데 11배까지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IT 하드웨어, 제약바이오, 철강, 비철금속 이런 종목들을 추천을 하는데 자관 시장에서 뭔가 특별한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뚝심을 가지고 견디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거죠. 대표적인 게 지금 최근에 빔의 팹리스 기업들, 디자인 하우스 같은 기업들 있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에이직 뭐 이런 에이직랜드 뭐 이러한 종목들이 시장에서 치고 올라오는데 이런 종목이 없으면 포모 현상에 시달려서 미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추격물에서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이미 안 알려진 종목 중에서 한번 우리가 연말과 연초에 사볼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 이런 점의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몇 종목 추천해 드립니다. 첫 번째 오로스 테크놀로지죠. 오로스 테크놀로지. 반대쪽 웨이프 후공정 계측 장비인데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시장이 실적도 턴어라운드하고 고객을 다양하게 넓혀가고 있는 거. 목표 가격 4만 원. 넥스트도 마찬가지. 반도체 검사 장비, 회로 패턴 검사 장비죠. 이러한 후공정 패키징 관련 종목들이 올라갈 것이다.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죠. 28,000원까지 빠진 다시 올라갈 거. 삼화전자가 지난 금요일 툭 치고 나왔는데 히토류 대체주로 꼽히는 페라이트 금속 분말 코어 MPC를
다음에 히토류에 대해서 무기화를 하면서 삼화전자가 7,000원까지 저는 목표로 보는데 시총이 572억짜리입니다. 다음 한올바이오파마는 제약바이오 중에 저는 잘 안 보던 종목이었는데 옛날에 좋아했는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죠. 미국의 파트너에서 이뮤노반트의 자가면역 치료제를 이렇게 줬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레이브병 이러한 것들을 출원하는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자람 테크놀로지는 통신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립스 회사인데 시총이 이제 2천억밖에 안 됐기 때문에 4만 원까지 봐야 한다. 코아시아는 유명하죠. 동사는 카메라 모듈 렌즈 사업과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 사업인데 이 카메라 모듈 사업 때문에 좀 안 좋았는데 이 시스템 반도체가 시장이 좋고 디자인 솔루션이 좋기 때문에 지금 2천억 수준인데 마지막으로 팹리스 기업 중에서 제일 핫바리로 쳐졌는데 올라올 확률도 있어 보인다. PNT는 2차전지 기업 중에서 롤-투-롤 이렇게 쭉쭉 늘리는 아주 얇게 펴서 끊어지지 않고 강도를 유지하고 쭉쭉 늘리는 그런 기술인데 이게 굉장히 고급 기술입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기업이 대군가 있을 때 한번 기업 탐방을 가본 적이 있는데 아주 굉장한 회사입니다. 근데 주가가 바닥이다. 1조 1,411억이 바닥이다. 6만 원까지 봐야 된다. 따라서 오로스 테크놀로지, 넥스틴, 하나마이크론, 삼화전자, 한올바이오파마, 자람테크놀로지, 코아시아, PNT 이 정도는 넣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추천 종목이 아니라 관심 종목입니다. 저도 한 발 빼야죠.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 잃어보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매일매일 관심 종목 올려놓습니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특히 많이 물려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 스스로 결정을 못하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 마지막 한 주 26, 27, 28, 3일간의 이제 레이싱이 펼쳐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시장에서 말에서 달리는 말에서 내리지는 말자. 시장이 1분기까지는 고고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 잘 지내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3일간의 장세 우리 돈 먹고 세뱃돈 벌고 우리 연말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카페 친구들 유튜브 친구들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